예, 하자 보수 보증금 집행 관련 법령하고 실무 사례. 법령하고 실무 사례를 설명드리는데 법령이 그전에는 주택법이었어요. 그죠? 주택법이었어요. 주택법이었는데 작년 8월 달에 공동주택법을 만들었어요. 주택법에 주택과 관련된, 주택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만들면서 그동안 집합권법과 주택법 사이에 오차가 났던 담보책임에 대해서 일치시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공동주택법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이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으로 강의를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강의를 하자. 왜냐하면 새로 생겼고 앞으로는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법의 내용을 그 안에 같이 강의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소장님들이. 그래서 같이 강의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공동주택관리법 위주로 강의를 드린다. 그래서 제 강의는 두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령, 두 번째는 실무 사례. 이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다음에 하자보수에 청구하고 그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절차,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하자가 끝났을 때 종결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금 집행 관련 실무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한 거니까 보증금의 성격, 어떤 성격이 있는지, 다음에 보증금의 청구, 보증금의 관리,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눠서 강의를 드릴게요. 먼저 법령 관련입니다. 여러분 교재 24쪽에 있는데 교재 페이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안내하는 내용을 넣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 법 제36조에 보면 사업주체는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짓고 분양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업주체라고 하죠. 사업주체는 법 제36조 1항에 따라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분양, 시공,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시공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공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수급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급인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공자가 사업 주체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많겠죠. 그래서 시공자가 단순 시공만 했다. 그러면 공사상 하자만 책임지면 돼. 그런데 시공자가 설계까지 같이 받았어요. 수급을 했어. 그러면 설계상 하자도 책임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법에서는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법 36조 2항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로 시설공사별로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겁니다. 내력구조부는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이다. 내력구조는 10년이에요. 자, 그리고 주택에서는 그 내력구조를 구분을 했어요.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하고 슬래브는 5년.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0년이다. 그리고 10년 안에 들어가는 하자는 어떤 거냐면 내력구조부다. 근데 그 내력구조부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거는 다 내력구조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의 주요구조부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기둥, 내력벽, 바닥, 보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주요구조부는 기둥, 내력벽, 바닥, 보기 때문에 주요구조부가 10년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보호하고
바닥도 슬래브도 10년인 거죠. 그래서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그거예요. 슬래브하고 보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지하주차장 슬래브 균열, 보호 균열 그런 거는 10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지방공사가 10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법 36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행령 별표 4의 맨 밑에를 가보면 여러분 이따 찾아볼 거예요. 시행령 별표 4 맨 밑에 보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공사는 집합건물법을 따라라. 근데 집합건물법을 보면 지방공사가 10년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10년 안에 지방공사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공사도 10년이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일치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사가 뭘까요? 지방공사. 지방공사란 여기서 지방공사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보는 그러니까 슬래브는 위에 하중을 받아서 보에 전달하죠. 그죠?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주차장 보면 위에 하중을 받아서 보에 전달하는 게 우리가 바닥판 슬래브 이렇게 얘기하죠. 보는 슬래브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어디에 전달하냐? 기둥에 전달하죠. 기둥은 그 모든 건물에 힘을 받아서 어디다 전달하나요? 기초에 전달하죠. 기초는 그 모든 건물에 힘을 받아서 어디다 전달하나요? 집안에 전달하죠. 그걸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공사는 파일공사 또는 집안이 굉장히 좋을 때는 파일을 안 받고 그냥 다지기를 해서 기초를 안 치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그 다져놓은 그 집안, 그걸 지방공사라 해요. 그래서 그 지방공사는 이제 10년이다. 옛날에 주택법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했어요. 그래서 토공사는 2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공사 토공사 아니냐. 토공사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토공사니까 2년이다. 파일이 담보책임기가 2년이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를 요번에 바로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년은 이렇고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나오는데 시행령 별표 4 교재의 내용을 보도 알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별표 4를 보면 2년에서 5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1년에서 4년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년 하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장하자다, 도배하자다 다 1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는 몇 년? 2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준공하고 나서 1년차 하자 조사 굳이 안 해도 되죠. 2년 차에 해도 됩니다. 예. 물론 보수 요청하려면 하셔도 되죠. 예. 2년차 하자를 1년에 조사해서 요청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예. 하자 보수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2년차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2년이 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행령 별표 4에 있는 하자들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2년차 하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장, 미장, 수배, 도배, 타일 다 2년으로 들어왔죠. 2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내부 석공사가 2년 들어왔어요. 내부 석공사는 타일 개념으로 보는 거죠. 타일 개념. 그죠? 타일을 붙이나 요즘엔 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타일인지 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부 석공사는 타일하고 유사하다. 2년차다. 그러면 여기다 석공사에다가 내부라는 붙였다는 거는 외부 석공사는 그보다 더 길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그건 내부 석공사는 나중에 보고. 다음에 이 안에 또 들어가는 게 가구공사. 불명확했어요. 또 가구가 몇 년이냐 불명확했는데 가구공사 2년.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있죠.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의 담보책임 기간이 몇 년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S 기간이다, 뭐 몇 년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2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3년에는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창호공사, 커튼홀 공사 원래 3년이 있었던 거리입니다. 목공사 다 이게 원래 3년이 있었던 것들이죠.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2년이었습니다. 이제 3년으로 갔어요. 예, 실질적으로 조경이 사실 하자 중에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해요.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
나무를 쳐다보고 나무야 너가 왜 죽었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나는 원래 죽을 나무예요. 또는 뭐 흙이 안 좋아서요. 물이 안 빠져서요. 대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담보책임 2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열공사 3년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5년입니다. 5년 안에는 대지조성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토공사라고 해서 2년으로 구분했던 거를 5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포장공사 5년입니다. 자, 이것도 아파트에 좀 이게 연약 지반이 있는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지반 침하예요. 지반 침하. 그래서 보도가 침하한다든지 아스팔트가 침하해서 물이 고인다든지. 근데 이 침하가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기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족 철골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차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공사는 5년 차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지하 주차장 바닥에 있는 묵은 콘크리트. 5년 차입니다. 5년 차입니다. 그 전에는 몇 년 차이죠? 3년 차. 묵은 콘크리트니까 3년 차. 바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5년 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제 조족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조족공사, 외부석공사. 이런 것들은 5년 차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됐죠. 뭐 아파트 외벽에 저층부를 조족을 싼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그런 게 치장을 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조족공사가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져요. 조족공사가 높아지면 중간에 벽체에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붕괴됐을 때 인명송살이라든지 안전에 큰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족공사를 5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외부석공사도 마찬가지죠. 외부석공사 같은 경우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든 어떤 공법으로 붙이든 그게 풍화중이라든지 어떤 우천이라든지 노후에 의해서 그게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5년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 5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담보책임 기간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집합건물법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집합건물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내력구조부도 동일하고 다음에 일반 하자도 동일하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2013년이죠. 2013년에 개정되고 그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집합건물이 개정되고 나서 주택법하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건물은 집합건물이면 아파트 같은 게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이면서 어떤 건 세대수에 따라서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집합건물법하고 일치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실. 담보책임 기간을 어떻게 언제부터라고 보느냐에 대해서 법 36조에 보면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실질적으로 키를 나눠줘서 키를 따고 들어간 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용하죠. 그렇죠? 사용한 날로부터. 예.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유 부분은 뭐 중복됐는데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예.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사용검사, 사용승인이 왔다 갔다 하죠. 사용검사, 사용승인일이 바로 공유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일이다. 그러면 입주한 날보다는 대개 사용검사, 사용승인일이 앞당겨져 있죠. 앞에 있죠. 앞져 있고 입주한 날은 한 달이 아니죠. 한 달이 아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더 길어지죠. 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날짜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까요? 공유 부분, 사용 승인일. 미리 공문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미리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전유 부분도 가장 첫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36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자는 이게 정의예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잘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할 예정이다. 이건 하자가 아니에요. 발생해서 건축물,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있는 거를 그 결함을 우리가 하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설명하고 이제 잠시 쉬겠는데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하고 공동주택법을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자, 2013년 6월 18일 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되죠. 이제 4년 전. 그때 이게 왜 중요하죠? 2014년 6월 18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때예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에는 시행령이 없었어요. 예, 시행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2013년 6월 8일 이전에 시행령이 없고 집합건물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민법에는 10년이야. 그래서 2014년 6월 18일 이전에 집합건물의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마감이라든지 그 자재에 따라서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는데 그걸 무조건 10년으로 정해놓으면 사업주체에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법하고 유사하게 시행령을 만들게 되는 거죠. 2014년 6월 18일 날. 그죠? 여기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집합건물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주택법에 담보책임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6월 이후에는 집합건물법은 그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주요 구조부는 10년, 기타 하자는 2, 3, 5로 나누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여전히 1, 2, 3, 50인 거예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져. 그러다 보니까 2016년 8월 12일 날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서 집합건물법과 내용을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파트를 관리하시면 여러분 아파트가 2016년 8월 10일 이후에 준공됐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 기간을 따르시면 돼요. 그 이전에 준공됐다. 주택법을 여전히 따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예, 여러분 교재 27쪽, 28쪽의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및 이행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7조를 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그에 따라 하주를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이렇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돼 있죠. 실무적으로는 입주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자의 하자 청구 내용을 모아서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이렇게 또 하게 되죠. 하자 보수를 청구받으면 사업주체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호 사항에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보수하면 되고 하자라는 게 사실은 완벽한 하자라는 건 그 하자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그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자보수 계획을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하자 부위, 보수 방법, 어떻게 보수할 건가, 보수에 필요한 기간, 그 하자보수 담당 누가 할지, 그 사람의 연락처, 기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서 보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담보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입니다.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겠다라는 담보 책임이 되는 거죠. 담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못 해주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그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령에 가서 14조 1항에 보면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와 보증서에 가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고 있을 수 있고, 그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에 예치하려면 그 하자 보수 보증금 자체가 공사비의 100분의 3이에요. 3%죠. 그럼 100억이면 3억, 1000억이면 30억. 그러니까 30억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증서를 띌 수 없는 회사. 그러니까 보증서를 띌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신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용이 떨어지면 그 신용이 떨어지는 회사의 보증서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이 예치할 정도의 신용이라면 사실 이 아파트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예. 분양보증도 못 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양보증도 어렵고 보증서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시행령 41조 2항에 보면 이 보증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에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용검사 신청 시에 이 보증서를 띌 때는 일단 입주자 대표가 없기 때문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보증서를 띄고, 사용검사 신청할 때 이 보증서를 포함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즉시 그 명의를 입주자 대표로 바꿔서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는 관리 주체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죠. 자, 그거에 나와 있는 그 아까 하자보수 보증금에 예치하는 방법인데,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 다음에 각종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띄는 방법인데, 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강의를 주관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띄는 보증증권 이런 거죠. 또 토목이라든지 기타 민간기업에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띄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증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내용을 신고하게끔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법 제38조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분쟁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분쟁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했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말고도 보험으로 받는 것, 조정을 통해서 받는 것,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사용 내역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예요. 신고의 의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내용은 촌공사비의 100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100분의 3은 법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령이 100분의 3으로 정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무조건 다 100분의 3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한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자 보증금을 100분의 5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뭐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려고 한다. 그래서 시공자하고 계약을 한다. 그럴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하자 보증률을 정할 때 꼭 100분의 3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100분의 5로 할 수도 있죠. 민간공사니까, 민간 계약이니까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때 담보 책임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뭐 전원주택이다. 그럼 정하기 나름이에요. 보통은 2년, 3년 이렇게 정하죠. 근데 시공자를 못 믿겠다. 그러면 5년으로 하자. 5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산업법에 의한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담보책임을 끌어와서 인용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 말하는 정하는 용도,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라는 건 뭐냐면 심사나 조정, 하자와 관련해서 심사 조정을 하게 되면 하자로 판정될 경우에 그 판정서에 균열, 누수 관련해서 얼마로 판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로 안 쓰고 뭐 딴 데 쓰자, 뭐 용역비로 쓰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감정서에 의해서 어떤 하자 때문에 얼마입니다, 얼마를 줘야 됩니다 나오면 그 하자 내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합의,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가 합의해서 우리가 안전 진단을 받아서 하자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협상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 진단 결과에 의해서 협상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비용, 그 진단 결과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의 이제 청구의 관리인데 이게 이제 시행령 44조에 나와 있어요. 교재 여러분 34쪽에 나와 있는데 보증서 발기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더 이상 하자 보수를 안 해주면 보증금 발급 기관에다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청구할 때는 시행령 37조 3항에 보면 하자 보수 비용과 그 산출 명세서를 가지고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때는 하자 보수 비용과 그 산출 명세서 그리고 그 기타 서류, 그러니까 금액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달라는 거는 뭐죠? 금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장님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어떤 하자가 있다, 어떤 균열이 있다, 누수가 있다라는 하자를 명시하면서 청구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 금액을 뽑아서 청구해야 된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 법은 금액으로 청구하게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실무적으로는 소장님이 그런 금액을 이렇게 뽑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또 금액까지 요구하다 보면 소장님이 그 일을 안 하고 어떤 외부 용역기관에 그걸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이 또 들어가요. 외부 용역기관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보증금을 청구하면 또 다른 용역기관이 또 조사하고 두 번이죠, 두 번.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든 지불해야 돼요. 그죠? 하자 보수 비용으로 정해진 비용 외에는 쓸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든 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하자가 신뢰성 있게 청구만 되면 굳이 비용까지는 뽑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44조 2항에 보면 보증서 발급 기간은 보증금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그에서 그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빨리 해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간 안에 뭐 이행 최고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의 제기하는 기간은 빠져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 보증금은 금융계절이 이체된다. 다음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보수해서도 안 돼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제 긴급하자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하자. 불이 안 들어온다. 당장 물이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거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한된 범위라는 거죠. 다음에 보증금 사용 시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통보하는 의무. 그런 의무에서 시행령 44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 의무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선고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주체에게 통보하는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교재 34쪽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쪽이네요. 35쪽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지 현황, 입주자 대표, 신고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그죠? 보다 상세히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낼 때 그 밑에 첨부 서류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 명세서,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이죠.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서를 첨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신고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이 하자보수 내용에 보면 방수라는 게 있고 균열보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균열보수는 먼저 했고 방수를 하려다 보니까 비가 온다. 그럴 수 있죠. 우천을 만난 거예요. 비 오고 습기진데다 방수해놔 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보니까 30일이 지났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 이 법에 관할되는 그 부서에다가 질의 회신을 하면 됩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자보증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고해야 되느냐, 나중에 쓸 때마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아직 질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쓰는 족족 신고하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이 지날 것 같다 그러면 균열보수와 관계되는 걸 신고하고, 그게 늦어지는 거, 방수공사, 그거는 별도로 또 신고하고, 이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거는 질의 회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제가 한번 질의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의무관리 대상은 시장, 군수 인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하자를 종결 처리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하자 종결 처리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주택법에서는 하자 종결 처리에 대해서 좀 불명확했어요. 불명확했는데 여기는 그 하자 종결 처리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세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39조에 보면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체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 경우 어떤 내용을 통보해야 되냐면, 하자보수를 완료한, 우리가 이런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이 없으면 청구 권리가 상실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예. 누가? 사업주체가. 그래서 그전엔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업주체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다가오면 조용히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라, 모르고 지나가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적도 있었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료일이 다가오면 서면으로 통보하게 합니다.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구하십시오. 청구 안 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업주체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된다. 개별 통지해라.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예요.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통지하고 20일 동안 게시해야 된다. 여기에 개별 통지가 어느 수준일까? 그것도 법에는 이제 명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하자 보수 관련한 개별 통지 정도면 우편함에 그 몇 동 몇 호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101동 101호, 101동 102호, 101동 103호 이런 식으로 달리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개별 통지로 보지 않겠나.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별 통지를 위해서 그렇죠? 등기 우편을 보내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해지면 질의 회신을 해야 됩니다. 질의 회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개별 통지로 보느냐를 한번 회신을 받아봐야 되겠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으면 사업주체는 이제 또 뭘 해야 되죠? 청구받은 하자를 보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보수 결과를 통보하던 입주자 대표회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이 보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보수했는데 이거 불만족스럽다. 그럴 경우 이의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이런 절차를 좀 이게 정확히 구분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만족스럽다. 그러면 하자를 종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 39조에는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작성해라. 자, 그래서 다 끝나면 작성해야 되는데 전유 부분은 누가 작성하느냐? 전유 부분은 입주자하고 사업주체가 작성한다.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사업주체가 작성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렇게 위임받아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입주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주자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이제 많은 입주자들하고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한데 종결 확인을 한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13호식의 서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 38쪽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39쪽이네요. 39쪽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죠. 단지 현황 사업주체 쓰고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료 사항, 그래서 첨부 서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식을 이용해서 종료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종료 확인이 됐어요. 종료 확인했는데 전유 부분은 문제가 안 돼. 전유 부분 입주자가 직접 종료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근데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유 부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39조 6항을 보면 그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호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자 5분의 1, 20%죠. 입주자 20% 이상의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의견 청취를 위해 입주자에게 다음의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개별 통지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가 20% 이상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는 개별 통지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완료된 하자 보수 내용, 다음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낼 경우에는 언제 어떤 식으로 내라. 라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법에는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하자 보수 보증금 집행 관련 실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강의 온 이유가 만약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보증금을 청구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보증금의 범위는 보증서에 보증된 금액 안에서 보증금을 주는 거고 그 보증금에서 주는 그 하자의 범위는 하자보수 보증서에 약정된 하자 담보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 그런데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청구했는데 안 해줘서 보증서에 대해 청구한 하자. 이런 것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자 보증금의 용도는 보증서 약관에서 정한 하자 내용 안에서만 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 청구의 법적 절차를 보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보증서 발급 기간에 청구하는데 청구할 때 서류는 이와 같다. 판결이나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서류로 청구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행령 47조에 의해서 하자보수 비용과 산출 명세서를 가지고 청구하는 거다. 그리고 시행령 37조 3항에 보면 이 하자보수 비용을 뽑을 때 하자 조사 및 보수 비용 이런 기준은 하자 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하자 판단 기준을 따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조사 및 보수 비용 산정, 하자 판정 기준 및 하자 발생 부분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게 있죠. 그 고시한 내용이 바로 하자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오후에 강의를 하는 거죠. 하자 보증금의 청구 절차를 보면 여러분이 하자 조사 및 접수, 조사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공용 부분에 하는 거죠. 접수는 전용 부분을 여러분이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접수를 받겠죠. 그래서 하자 조사 및 접수를 통해서 하자 보수비를 산출 명세서와 함께 하자 보수를 뽑고 보증금을 청구하면 그다음에 보증금이 지급되면 사업자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 방법도 오후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게끔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면 하자 보증금 사용 명세서를 통보하게끔 하는데 의무관리 대상이든 아니든 사업 주체한테 통보하고 의무관리 대상 이상의 아파트는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허가권자, 승인권자에 통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령 47조 3항에 보면 이 하자를 조사하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은 하자 조사의 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된다. 요걸 꼭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2004년도가 나왔고 5년도 말에 개정되고 2016년 12월 달에 한 번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보는 2016년 12월 달 하자 판정 기준이에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걸 보시고 요걸 기준으로 하자를 청구하셔야 된다. 다음에 요거에다가 플러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하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하자로 인정하는 것들은 같이 청구해도 된다. 이거 플러스 하겠습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사를 하셔야 된다. 공용부를 먼저 볼게요. 조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조사서가 딱 보니까 벌써 부담이 딱 되죠. 이거 어떻게 조사해? 딱 부담이 되죠. 근데 이 조사서가 중요한 게, 자, 10년차 하자다. 그러면, 근데 10년차 하자인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한 4년 됐다. 근데 사업 주체가 부도났어요. 더 이상 하자 보수를 안 해주고, 해줄 가능성도 없어. 부도났으니까. 그러면 이 10년차 하자에 대해서 10년 되기 전에 청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기가 싫어. 아파트가 보기 싫어가지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한 5년차 되는 때 외벽이라고 하면 내력벽이잖아요. 연차별로는 10년차입니다. 10년차 하자인데 5년차 될 때 내력벽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하고 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보수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9년차 됐는데 또 균열이 발생했어. 그러면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균열이 아니면. 그러면 같은 균열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증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5년째 될 때 요거 돈을 받아가셨는데 돈 받아가시고 보수 안 하셨어. 그리고 10년차 때 다시 또 청구하셨어. 그러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하자 조사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보증금을 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또 청구가 들어오면 혹시 그때 돈이 나간 하자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요. 그걸 이제 기변제로 갑니다. 기변제. 이미 변제됐다는 거죠. 기변제 하자면 제외합니다. 제외. 그래서 이 하자 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외벽이다, 공용부 외벽이다 이렇게 하면 뭐 층간균열이라든지 이렇게 균열을
건식균열, 습식균열을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저층부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하면 되죠. 다음에 외벽 이렇게 조사하고 계단실이다. 계단실은 비교적 쉽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실 도면을 복사해서 위에서 또 걸어 내려오면서 계단실 보면 층간균열 이렇게 가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늬코트 같은 데 이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습식균열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거기에 균열 발생된 위치를 빨간색으로 딱 그으면 물량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딱 그어놓으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뭐 지하주차장, 지하피트 같은 경우에 지하피트에 들어가 보면 수직균열이 이렇게 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치별로 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서 건식균열, 습식균열 이렇게 나눠서 물이 샌다. 그러면 습식균열. 습식균열이면 습식균열에 합당한 비용으로 산출해야 되거든요. 건식균열이면 건식균열로. 그래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그죠?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보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하주차장이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균열이 갔다. 뭐 천정에도 균열이 갈 수 있고 지하주차장 벽을 따라 균열이 갔다. 뭐 콘크리트 벽이다. 그러면 그게 10년차가 되겠고 조적벽이다. 그러면 5년차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벽체에 대해서 균열 조사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남발을 매기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균열, 누수균열, 벽체균열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경을 날짜를 잡아서 딱 조사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뭐 청당풍이냐, 홍당풍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현장을 가봤는데 이 조경의 전체 식재 배치도가 있어요. 이걸 아파트 관리사무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관리하면서 고사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작업 지시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 고사목 잘라버려라. 괜히 넘어져서 사람 다친다. 잘라버려라. 그래놓고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고사목으로 철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게 뭐가 되죠? 하자조사서가 되죠. 그래서 그거 딱 그런 식으로 매번 고사목 발생하고 배수가 안 되고 그런데 공사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요걸 벽에 붙여놓고 여기다 메모를 쭉 해서 나중에 이걸 복사해서 제출하면 그게 조사서가 되는 거죠. 예. 자,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래서 조사를 다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야죠. 하자 목록을. 이거 이제 요 목록은 또 여러분이 사업 주체한테 하자보수 청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사업 주체용으로 따로 만들고 보험사용으로 따로 만들지 말고 보험사용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당연히 그거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주체한테 요구하고 안 해주면 보증사한테 청구하고. 그래서 이 목록은 이런 식으로 하자 세부 내용, 하자 내용. 그런데 이 목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사업주체한테 보낼 때는 이게 필요 없지만 보증사한테 보낼 때는 사업주체한테 언제 보냈다 이 하자를. 근데 안 해주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요 목록에다 며칠자 날짜로 몇 번 공문으로 보냈는데 안 해줬다. 사업주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했는데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공문으로 보냈는데 너가 안 해줬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라든지 발송일 이런 것들이 발송일이 곧 그 하자가 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증 청구를 하면 입찰에 들어가서 그걸 따게 되면 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공문 내용하고 비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경이라든지 토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목록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목록표를 만드는데 이제 전용 부분을 조사해야 됩니다. 전용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전유 부분은 여러분 직원들이 가서 전유 부분을 다 조사하기도 어렵죠. 인원도 없고. 그래서 대개는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려면 전유 부분 하자 접수서, 하자 접수 예제 양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흰 종이 주고 여기다 접수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많이 발생하는 하자,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여기다 표시를 해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그러면 하자로 알겠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일단 주택법에 의한 거죠. 48페이지부터 나오는 건 주택법에 의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양식을 예제 양식을 제가 거기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변형해서 여러분이 전용 부분의 하자 접수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또 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놨어요. 58페이지부터 나오죠. 58페이지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 접수를 받을 때는 이런 양식을 통해서 하자 접수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일 것 같아요. 6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이런 양식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전유 부분의 하자 접수를 받는데, 이게 이 양식은 사실 이제 감정인이 전유 부분 조사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네, 어떻게 쓰냐면 평면도를 그려놓고 자주 발생하는 하자를 옆에 표시해놓고 보면서 여기다 표시를 하면서 물량을 써버려요. 여기다가 여기 타일 들뜸 그러면 여기다 딱 이렇게 표시해. 딱 표시하고 나중에 요 표시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물량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표시해놓고 나중에 물량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물량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물량까지 뽑아서 나는 1위 대가를 찾아서 꼭 비용을 만들어서 청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말리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전유 부분 물량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량 산출해가지고 곱해서 이렇게 금액을 뽑아도 됩니다. 자, 전유 부분도 목록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목록표. 전유 부분 목록표 만드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전유 부분 하자 접수 양식 그걸 첨부해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어차피 사업주체한테 청구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자 접수를 받아서 청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하자 접수 받아서 청구하는 이 양식을 이용해서 하자 보증금도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지금까지 하자 조사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하자 설명서예요. 사진을 붙여서 설명하는. 그래서 사진을 꼭 찍어서 붙여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함께 하자를 설명해서 보내달라. 하자 설명서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균열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게 중요한 거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하자들 또는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데 그 전유 부분을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떤 전유 부분은 그 전유 부분만의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상층 누수, 최상층 누수. 그거는 사실은 공유 부분에 방수가 문제가 생겨서 전유 부분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런 최상층에 발생하죠. 심각한 하자죠. 그런데 이걸 보증금 청구할 때 사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길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 확인할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 있구나. 안 들어가 봐도 이 하자가 있는구나.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이한 하자, 중요한 하자, 문제가 되는 하자 이런 것들은 사진을 꼭 찍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오후에 강의 받으실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및 판단 기준.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가장 최근 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하자 여부 판정 방법, 조사 방법, 보수비용 산정 방법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여기로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한 공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어떤 현장의 공문을 제가 복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부산 대구에 있는 아파트네요. 대구에 있는 여기네요. 대구 아파트. 혹시 소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네요. 네. 전화번호는 745로 시작하는. 예, 이 아파트에서 2016년 10월 달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죠. 영남관리센터에 청구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건 관련입니다. 10년차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해 보증사를 청구하오니 부침자료 같이
보증 처리 이행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죠. 이 소장님은 어떤 걸 보냈나 한번 볼게요. 공문, 하자보수 보증서 4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 명단 및 선출 회의록 한 부, 아까 말한 거죠. 그렇죠? 다 첨부하셨어요. 다음에 하자 이행 청구 문서. 그런데 안 해준 문서. 그죠? 관련 문서. 10년차 하자 조사철. 이 조사철 안에는 하자 현황과 실태 조사 내용.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자 조사서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는데 하자 조사한 내용을 보냈죠. 사진 대지가 이게 뭐냐면 하자 설명서예요. 하자 설명서를 이 소장님은 그냥 사진 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하자 설명서. 다음에 설계도서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설계도서를. 저희 같은 사람이 그 하자를 조사할 때 그리고 비용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그 하자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액을 뽑아드려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면을 봐야죠. 그렇죠? 도면을 봐야지. 아, 이게 왜 도면을 보고 하자 상태를 보고 아, 이렇게 보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보내면 좋고 안 보내주면 저희가 가서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해요. 도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제 보통 뽑거든요. 이분은 친절하게 도면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거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해야 될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야 될 필수 사항. 다음에 지금부터 내용은 법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 법에서는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역량이 거기까지는 안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하자보수 비용 및 산출 명세서로 청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비용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넘어가서 뒤돌아오면서 강의를 드릴게요. 자, 이제 하자 조사를 했다고 보고 하자 조사 했어요. 이제 금액을 뽑으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물량을 집계 해야죠. 물량을 집계 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량, 건식균열, 14층 건식균열 30m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작업을 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금액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이전에는 물량 집계 안 해도 되죠. 근데 물량 집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자 보증금 청구할 때 보면 물량 집계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장님들도 우리 아파트의 하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식균열 30m, 그럼 30m 곱하기 2, 3은 6, 60만 원 정도 들겠네. 거기다 간접비 하면 한 90만 원 나오겠구나. 이 감을 잡으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90만 원에다 곱하기 75 해서 한 6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걸 알려면 물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량 집계표는 같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집계하고 다 집계됐어요. 외벽에 주입식균열 2000m, 습식균열 600m, 철근 노출 41m, 계단실 옥탑, 지하주차장 300m 물량 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량 이게 균열 보수를 하면 그냥 놔둘 수 없죠. 도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균열 보수에 따라서 도장 면적이 또 정해지죠. 요 물량이 나오면 이제 저희 같이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요것만 보면 대충 이 공사가 한 2억 나오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면 주입식공법 곱하기 2 하면 되죠. 습식 3만 원이에요. 메터당 3만 원. 철근 보수 제곱미터당 10만 원. 이거 똑같이 단가 넣고 바탕 처리 2,000원, 수속 페인트 6,000원 곱하고 간접 직접비에 곱하기 1.4하면 간접비 구성되거든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량 집계표가 되죠. 그 이제 수량 집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죠? 1위 대가를 보이죠. 1위 대가라는 건 뭐냐면 도장이다. 그러면 도장 제곱미터당 얼마? 그걸 알아야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알아야지 도장 면적을 곱해야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1위 대가라고 해요. 1위 대가는 물가 자료나 적산 자료 같은 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회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회원 등록 안 하려면 서점에 가서 물가 자료를 사오시면 돼요. 그렇죠?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위 대가 구성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죠, 이제. 건식균열이다.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이 대가가 만들어지죠. 이 목록표가 나오죠. 목록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열 보수다. 잘 안 보이죠? 0.3mm 이상이다. 아까 2000m 나왔잖아요. 그죠? 2000m. 2000m 곱하기 단가, 노무비 재료비 4,600만 원.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소장님들이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소장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다음 뭐 바탕 만들기, 다음에 이 균열 보수 하려면 아파트 외벽에 균열 보수 하려면 하늘로 날아가서 할 수 있나요? 날아가서 못하죠. 줄 타고 내려오든지 비계를 매야 되잖아요. 소장님들이 그런 게 어려워하세요. 현장 조사비, 그죠? 뭐 쌍줄 비계. 쌍줄 비계는 또 그 비용을 뽑는 게 아니라 솔료를 뽑아요. 임대해 와서 쓰고 몇 개월 만에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내역서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역서. 이렇게 내역서를 만들어서 금액을 뽑아서 집계를 하면 직접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직접 공사를 가지고 이제 직접 공사를 위해서는 소장님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또 뭐 경비 아저씨가 자재 들어올 때 뭐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놔라 뭐 하잖아요. 그게 간접비예요, 간접비. 간접비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직접 공사비를 구하고 다음에 직접 공사비가 이거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경비,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조비 이런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죠. 일반관리비, 이윤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하자보수 공사비로 청구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저렇게 가야 되겠죠.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보증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거기까지 법에서 원하는 그런 만큼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실질적인 하자의 내용은 정확히 조사하셔서 청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드립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시간도 돼가고.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자 설명서, 하자 목록표, 하자 조서서가 있는데 이걸 하자 산출 명세서라고 하는데 이 하자 설명서, 목록표, 하자 조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자 보수 비용 그런 것들은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부분 관리에 있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제 협상이 돼서 이게 합의가 되면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 그리고 또 법에 나와 있지만 시행령 44조 4조에 나와 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정이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아예 사업 주체가 부도 났는데 그 부도가 예를 들어 뭐 10년 다 돼서 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준공된 지 1년, 2년 만에 부도가 나버리면 사실 그 보수해야 되는 하자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하자 뭐 항목이 엄청나요. 제 생각에 소장님 그 업무 영역 안에 그걸 처리가 과연 가능하겠나 할 정도로 하자가 많아요. 네. 뭐 그런 경우 있죠. 미분양되다가 뭐 그죠? 부도가 나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하자가 많고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미분양은 또 미분양대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 보증금을 받을 때는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44조 3항에 보면 보증금 사용 시 30일 이내에 사용 명세서를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만약 그 아파트가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시장 부수 구청장에게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액을 신고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 허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자 보증금 청구하는 법령과 실무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